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도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카이스트요 뮤직 앤 오디오 컴퓨팅 랩이라는 곳에서 석사 과정에 있고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 공부하는 경험이나 리소스 같은 걸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소개받을 때 강의가 입문자를 위한 강의고 음성인식을 이제 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여서 혹시 실무자시거나 되게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시거나 아니면 음성인식 태스크에 아주 깊게 관여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기초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가지고 조금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공지드리고요. 일단 저도 음성인식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저는 음성인식으로 사용자 맥락 파악하는 걸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맥락에 맞는 음악 추천을 하는 게 제 리서치의 고리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음성인식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논문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DSP 내용을 해가지고 DSP 쪽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은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딥러닝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큰 골자의 논문이 두 개인데 딥스피치 2랑 그 다음에 리슨, 어텐드 앤 스펠 이 두 개의 논문에 사용되는 모듈들은 저희가 앞부분에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뒷부분을 좀 안 놓칠 것 같아서 앞부분을 좀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총 두 가지 태스크인데 지금 오디오로 클래시피케이션과 태깅하는 거랑 스피치 레코그니션 하는 두 가지 태스크를 다루고 있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후회했습니다. 하나만 할 걸 왜 내가 두 개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좀 최대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길 바라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러닝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오디오를 어떻게 다루고 이거를 러닝 아키텍처에 맞게 설계를 어떻게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짜야 내가 실험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가가 튜토리얼의 중점이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들을 몇 가지 달아놨고요. 국내에 좋은 자료들 덕분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난 시간 리뷰를 하면 첫 번째 코레 파일을 보시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뭐냐, 오디오가 뭐냐면 소리는 진동으로 인한 공기 압축이고 압축이 얼마나 됐느냐가 웨이브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동은 진동하면서 공간이나 매질을 전파해 나가는 현상인데 이게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량의 이동은 없지만 에너지나 운동량의 운반은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 운동량이 뭘까로 넘어가 보면 물리량으로 운동량을 이렇게 대체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소리에는 앰플리튜드, 진폭이 있고 프리퀀시, 주파수가 있고 페이즈, 위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컴퓨터에서 다루는 DSP 영역으로 넘어가면 물리음향이 돼가지고 인텐시티, 프리퀀시, 톤 컬러 아니면 페이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음향이 되고 사람의 귀로 들어가면 이제 퍼셉션 코그니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리 음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씩 좀 차이가 있어요. 프리퀀시는 얼마나 압축됐느냐 이 소리가 그게 프리퀀시를 뜻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림 보시면 로우 프리퀀시는 주기가 길죠. 하이 프리퀀시는 빨리빨리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리들은 복합하고 그래서 다양한 정연파들의 합포로 이루어진 컴플렉스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94 이게 아마 레일걸요. 레이고 그 다음에 440이 라일 텐데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새로운 소리가 나온다. 이건 새로운 파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신세시스 같은 태스크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오디오 파일에는 거의 다 앰플리튜드만 기록되는데 이거를 프리퀀시 영역을 얻기 위해서 퓨리에 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주파수의 강도랑 페이즈, 주파수의 위상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풋으로 쓸 때는 이 페이즈 매그니튜드의 파워로 해가지고 복소수 영역을 날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실수 영역과 허수 영역을 구분시킨 다음에 허수 영역을 버리는 듯이
해가지고 우리의 인풋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타임 그 인풋 오디오가 오면 어떠한 프레임 단위로 쪼개가지고 쇼타임 퓨리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타임 바이 프리퀀시 영역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뭐 인간의 가청 영역에 맞는 필터 뱅크를 씌워서 매일 프리퀀시 밴드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로그를 취해가지고 뭐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 프리퀀시 스펙트로그램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지난 시간 리뷰가 끝났고요. 이제 오디오를 이제 딥러닝에 넣어보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디오 태스크는 크게 사운드 영역이랑 스피치 영역이 좀 나눠지는데 사운드는 우리가 맨 처음에 풀어볼 뭐 사운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토 태깅, 스피치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틴 테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태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태스크를 나누고 왜 앞부분에 오디오 인식이나 태깅이 필요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오디오 태스크가 좀 뜨게 된 이유가 보통 스마트 스피커가 나오고 나서고 스마트 스피커가 보이스 에이전트를 가지고 유저랑 소통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유저들이 어떤 환경일까?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칼질하고 있어요, 유저가. 그러면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를 우리가 태깅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유저는 지금 요리하는 컨텍스트네 라는 유저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유저의 상황을 인식하는데 되게 유용한 태스크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저가 요리하다가 지니야 새우로 할 수 있는 요리 뭐 레시피를 알려줘 이렇게 인풋을 넣어요. 그 유저의 인풋이 오디오로 들어오면 우리가 스피치 레코그니션으로 인식해야 되죠. 그럼 인식한 다음에 나온 텍스트문을 이제 NLU 쪽으로 넘깁니다. 재언어 처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뭐 거기서 특별하게 뭐 레시피 아니면 새우 같은 특정한 엔티티를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리턴해주고 리턴해서 유저한테 다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뭐 비주얼적인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게 없다는 가정하면 스피커는 이제 그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보이스 에이전트가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뭐 유인나 목소리가 됐건 아니면 뭐 문재인 목소리가 됐건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유저한테 전달을 하는 아웃풋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떠한 유저가 인풋을 넣지 않아도 컨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인풋을 넣었을 때 액티베이트 되는 기능을 하죠. 지니야 아니면 헤이 카카오 했던 거를 인식하려면 일단 사운드를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가 새우랑 관련된 레시피 뭐가 있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정확히 인풋으로 인식하려면 유저의 인풋 인터페이스로 잘 작동하려면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잘해야 되고 이제 레시피를 검색해서 리트리버를 한 결과를 유저한테 알려줄 때는 이제 틴테스트를 잘해가지고 아웃풋이 잘 나와야 되죠. 이 과정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오디오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디오 앞부분에서 소리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를 봤으니까 이제 러닝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반대쪽에 있는 이제 테크 쪽으로 넘어가서 딥러닝을 좀 리뷰를 해보면 왜 리뷰를 하는가를 먼저 사실 앞부분에서 말했는데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룰 두 개의 모형을 보면 스펙트로그램을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인베리언트 컨볼루션을 거친 다음에 RNN을 거친 다음에 플립 커넥티드를 거쳐가지고 CTC에서 디코딩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떤 텍스트 스크립트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옆에서 LSA를 보면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돼요. 리스너에서는 피라미드 형식의 LSTM으로 뭔가 인코딩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인코딩이 진행된 게 그 디코딩 스테이지의 사이에 어떤 어텐션이라는 또 모듈이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크게 컨볼루션, 플립 커넥티드, RNN 계열, 어텐션 이 네 가지는 좀 알고 가면 뒷부분에서 그렇게 막히지 않겠죠. 네, 그거랑 추가적으로 CTC를 좀 이해하는 게 목표인데 사실 저도 매번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최대한 정리해서 왔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을 우리가 이제 17년도 뉴로닉스에 가면 튜토리얼 시간에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요. 딥러닝은 사실 블록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풋 아웃풋 모듈이랑 네트워크 아키텍처랑 로스만 잘 정리하면 우리가 멋진 자동차 레고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맞는 게 레고 박스는 플랫폼에 해당하고요. 뭔가 하드웨어 같은 거나 우리가 주로 필요한 GPU 머신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러면 레고가 담을 수 있죠. 우리가 만든 레고 카도 담을 수 있고. 근데 레고를 만들려면 이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조립 방법이 필요하죠. 그 조립 방법을 누군가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쓰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거죠. 저는 이번 튜토리얼에서 파이토치를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고들인 데이터셋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플랫폼, 프레임워크, 데이터셋만 있으면 이제 레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프레임워크는 파이토치를 구해왔고 플랫폼은 콜앱으로 대체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리브로스피치를 갖고 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세 개를 오늘 튜토리얼에 쓸 거고 그렇다면 레고의 소스가 준비되었으니까 어떤 레고를 이렇게 조립해 볼까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일단 인풋, 아웃풋, 아키텍처, 로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그 아키텍처 가운데 있는 레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레고는 일단 맨 처음에는 커넥티드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쓸 거냐, 컨볼루션을 쓸 거냐, 컨볼루션 쓸 때 다일레이트를 쓸 거냐, 아니면 리커런트 한 그 플립 커넥테이션 패턴을 쓸 거냐, 아니면 스킵이나 레지저를 쓸 거냐, 아니면 아예 랜덤하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커넥티비티 패턴에 논 리니어티 모듈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붙인 레고를 몇 개 쌓습니다. 쌓고 이 레고를 쌓은 게 정말 맞는 방향인가를 봐야죠. 그 맞는 방향을 보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그 레고랑 비교해 가지고 이 레고의 방향성이 잘 맞는지를 찾는 로스 펑션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 로스 펑션에서 뭔가 옵티멈을 찾을 때 필요한 게 옵티마이저 방식이고 그리고 요 모든 거를 커버할 요 모든 거에서 우리가 짜잘하게 뭐 레고를 첫 번째 블록에 끼울까 두 번째 블록에 끼울까 이런 걸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딥러닝 리뷰 세션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 커넥티드 패턴 이거 하나만 주로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멀티리니어 퍼셉트론 우리가 보통 첫 번째로 말했던 FC 레이어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FC 레이어는 이 멀티리니어 퍼셉트론의 논 리니어리티 모듈만 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렇게 구성되고 파이토치에서는 nn.fully connected 이런 거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어떤 레이어에 있는 노드랑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 히든 레이어에 있는 노드 사이에 모든 리니어 컴비네이션 선형 결합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웨이트에다가 그 x를 내적하고 거기에다가 바이어스 텀을 더하면 z가 됩니다. 여기 z가 되고 이 z를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면 h가 되고 이 h를 다시 또 다른 웨이트랑 결합해가지고 z2를 만들어서 아웃풋을 냅니다. 네, 그때 여기서 나오는 h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h를 만드는 논 리니어리티 펑션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풋 유닛 간의 인터랙션을 좀 캐치하기 위해서 비선형 구간들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선형 결합식만 계속 거치다 보면 우리가 어차피 또 다른 리니어 트랜스폼을 적용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논 리니어한 그 어떤 펑션을 입히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실습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예시로 만약에 저희가 이런 명확하게 그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그냥 선형 결합만 추가했을 경우에는 별 큰 문제 없이 선형적인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2차원 공간에서 선형적이지 않은 좀 비선형적인 데이터셋을 우리가 패턴을 분류하고 싶을 때는 그냥 선형 결합만 사용해서는 절대 이 두 개의 그 데이터셋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어떤 함수를 찾긴 힘들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비선형 함수를 쓰면 아주 잘 이 사이의 경계면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그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짧게 설명을 하고 가면 컨볼루션 레이어는 어떤 이미지가 왔을 때
그 이미지의 로컬한 영역에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은 뒤에 그 코드 실습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떠한 피처 맵이 존재하고요. 이 피처 맵을 그 인풋 데이터랑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피처 맵으로 나올 때는 크기랑 보폭을 갖는 피처 맵으로 나온 그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플링 레이어로 넘겨가지고 다운 샘플링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플링은 맥스 플링과 에버리지 플링이 있고, 그래서 보통 컨볼루션 플링을 이렇게 반복하는 작업을 우리가 어떠한 로우한 인풋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끝부분에 나온 피처들을 플래튼하게 만든 다음에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의 하나의 노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CNN이 오디오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CNN은 이미지에만 썼죠. 이미지를 쓸 때 왜냐하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쓸 때, 컨볼루션 연산을 할 때 위스, 하이트, 채널 이 세 개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근데 오디오는 채널이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오디오는 채널이 뭘까요? 네,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퀀시, 그 다음에 타임, 이 두 개의 스펙트로그램이 보통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1D CNN을 쓴다 그러면 프리퀀시 영역을 고정해 버리죠. 그 다음에 타임 레벨로 이렇게 1D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만약에 다양한 피처를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타임 축에 해당하는 그 필터의 길이를 타임마다 뭐 내가 한 프레임짜리 필터를 씌우겠다, 아니면 2개짜리 프레임에 필터를 씌우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여러 개로 뽑혀져 있는 필터 맵을 컨캣시키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뭐 1초짜리 음성인지 2초짜리 음성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타임에 스페시픽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럴 때 보통 1D 컨볼루션을 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2D 컨볼루션을 씁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랑 타임을 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때부터 아웃풋 채널이 생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타임이랑 프리퀀시 두 가지 영역에서 패턴을 찾는 게 2D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샘플 레벨이 이제 있어요. 샘플 레벨은 뭐냐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할 때 그냥 로우한 오디오 인풋을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전에 DSP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있죠. 1초마다 그 샘플링 레이트가 음성은 아마 최대한 낮게 해도 8,000. 근데 보통은 좀 좋은 음질을 쓰고 싶다 그러면 한 16,000을 쓰고요. 음악이나 아니요, 우리가 좀 좋은 음질로 들어야 되는 거는 44200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엄청 커지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데이터를 샘플 레벨에서 CNN을 돌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때 나온 게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처럼 일단 어떠한 타임 컨볼루션을 그냥 로우하게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패딩 간격을 두면서 컨볼루션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의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컨볼루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샘플 CNN을 왜 쓰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은데, 샘플 CNN은 페이즈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반영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인풋으로 쓰는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는 주로 페이즈 영역을 날리고 쓰거든요. 페이즈 영역을 날리고 그냥 매그니튜드 레벨만 가지고 우리가 CNN을 돌리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페이즈에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고유한 목소리 톤이 있죠. 음색이 있다고 하죠. 사람들한테는 음색이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잡을 때는 샘플 CNN이 좀 더 정보량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CNN을 넘어서 이제 RNN으로 넘어가 보죠. RNN은 히든 스테이트를 유지하면서 이전 출력을 다시금 입력으로끔 사용하게 하는 신경망인데요. 좋은 점은 어떠한 인플랭스든지 커버할 수 있고, 입력 크기에 따라서 모델의 사이즈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점이죠. 그래서 히스토리컬한 인포메이션을 다 잘 활용하고, 이 친구는 시간축에 따른 웨이트 쉐어링이 진행돼 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인풋을 x, t라는 시점에서의 인풋을 x라고 놓고,
그 이전 스텝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가 A의 t-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그 RNN 셀에서는 어떤 연산이 일어나냐면 X에 들어오는 거에도 웨이트가 하나 붙습니다. 이 웨이트는 학습으로 얻어지는 파라미터겠죠. 그러면 이 X 인풋에 대한 웨이트랑 그리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서 넘어오는 것에 대한 그 웨이트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되게 되고 거기에다 바이어스가 더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논 리니어리티 펑션이 한번 더해져서 그 다음 아웃풋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왔던 그 웨이트들을 가지고 그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 텀을 더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을 하나 꼽자면 그 우리가 여기도 웨이트가 있고 여기도 웨이트가 있는데 요 t라는 스텝에서의 그 좀 대표적인 그 웨이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 히든 스테이트 AT를 연산하는 데는 탄젠트 H에다가 웨이트의 인풋 그리고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인데 이 웨이트를 그냥 컨캣 시켜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현했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그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차원, 그 인풋의 차원이랑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이랑 인풋의 차원을 그냥 웨이트들을 컨캣해가지고 한 번에 그 다 프로덕트를 씌우는 연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RNN을 이제 풀어보면 forward state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오고 인풋에서 여러 개의 만약에 RNN 레이어가 쌓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H1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아웃풋을 연산하고 각각 레이어별로 히든 스테이트를 전이시킵니다. 그 다음에 T라는 스텝에 오면 또 이전의 그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받아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고 이 파라미터들은 한 번에 또 웨이트 쉐어링이 되면서 우리가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 다음은 LSTM입니다. LSTM은 이제 RNN에서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LSTM 같은 경우는 RNN이 뭐 인풋 시퀀스가 되게 길어져요. 되게 길어지면 우리가 똑같은 그 히든 스테이트 이전 아주 멀리 있는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가 이 현재 스텝에서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orget 게이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게이트, 그 몇 가지 게이트를 추가해서 형성하게 되는데 일단 이것도 차근차근 보면 인풋 X가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는 히든 스테이트가 오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셀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스테이트를 하나 더 정의해가지고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업데이트 게이트, 그리고 렐러번트 게이트, forget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각각의 롤을 좀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도 있고요. 이전의 정보를 얼마나 포기할 것이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셀을 그냥 지워버릴 거냐 말 거냐라는 forget 게이트도 있고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는 이 셀에서 내보낼 정보가 어느 정도로 포함해야 되느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는 여러분들이 그냥 롱텀 디펜던시를 좀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연산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코드 실습에서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은 어텐션입니다. 우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건데 어텐션은 우리가 인코딩된 정보와 디코딩된 정보의 히든 스테이트 간의 얼라인먼트를 좀 맞춰주는 모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히든 스테이트를 맞추다 보면 결론적으로 인풋 오디오랑 만약에 저희 태스크가 지금처럼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다. 그러면 되게 궁금한 거는 어떤 스텝에서 H가 나오고 어떤 어터런스가 H랑 유사한 발화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오디오적인 어쿠스틱한 특징이 O랑 연관된 발화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의 얼라인먼트를 맞추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어텐션이고 또 다른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거는 보통 번역, 뉴럴 트랜슬레이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의 의미가 영어에서의 어그리먼트는 과연 뭐 다른 언어에서는 어떤 단어랑 일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맞추게 되죠.
네, 그래서 어텐션 같은 경우에 학습 방법을 조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풋 시퀀스가 CNN이든 RNN이든 어떤 인코딩 구조에 따라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든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정도 인코딩된 스테이트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인코딩된 스테이트는 이 어텐션이라는 모듈에 플립 커넥티드 형식으로 연결되고, 근데 이때 또 그 문제는 디코딩되는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들도 연관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좀 재밌는데, 여기서 보면 이 만들었던 이 어텐션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포스트 어텐션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한번 볼게요. 이 히든 스테이트가 S죠. 요걸 좀 기억해 두시고, 이 히든 스테이트의 레프리젠테이션 벡터랑 그 다음에 이 어텐션을 거치기 전에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들이 컨캣해 가지고 덴스한, 이 덴스는 플립 커넥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립 커넥티드한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웨이트랑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냥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립 커넥티드한 레이어로 닷 프로덕트를 해서 웨이티드 썸한 게 컨텍스트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형성할 때 저희가 어떤 그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거는 그 컨텍스트 벡터에 소프트맥스를 씌워가지고 얼라이먼트를 찾게 되는데, 그때 스코어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닷 프로덕트로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플립 커넥티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케일한 텀을 추가해가지고 분모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텐션은 어쨌건 그냥 주요 골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알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히든 스테이트 두 개가 와가지고 소프트맥스를 거쳐가지고 어떤 얼라이먼트를 형성하는데, 이 얼라이먼트에 또 플립 커넥티드가 붙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를 만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